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4명이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6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3주간, 즉 다음 달 6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현행대로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또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방역 완화 조치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연초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설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절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오늘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예외 인정 기준 확대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중대본 회의 이후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늘부터 환자들에게 처방됩니다. 주로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환자들에게 쓰이게 되는데요. 격리 중에 어떻게 약이 처방되고 또 복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6톤 분량의 치료제는 비행기에서 내려진 후 충청북도 오창의 물류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먹는 치료제는 2만 1,000명분, 공급량이 한정된 만큼 투약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여야 합니다. 그중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이면서 65살 이상 고령층인 경우, 또 비형 간염이나 HIV 등 면역 저하자가 우선 투약 대상입니다. 그 수급 상황과 환자 상황 그리고 그 투약 상황들을 봐가면서 상황을 평가하면서 투약 대상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처방과 투약이 시작되는데 기존 재택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생활치료센터나 재택 의사들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약물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23개 약물이 포함된 거는 상호작용 때문에 약물을 병용 금지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대상 환자는 처방을 받기 전 반드시 본인이 복용하는 약을 의료 전문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처방 단계에서 기존 복용 약물이 확인되긴 하지만 일반 의약품은 의료진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20여 종은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일명 DU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 5일간 복용하는데 증상이 중간에 나아져도 5일치 분량을 다 먹어야 합니다. 약은 보건소를 통해 환자의 집으로 배송되거나 가족 등 대리인이 담당 약국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발생 나흘째를 맞아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민경 기자, 실종자 구조 작업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고 나흘째를 맞아 수색 구조 작업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견된 실종자를 다시 구조하지는 못했고 다른 실종자도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발견된 건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건물 지하 1층의 계단 난간에서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 지하를 수색하다 발견한 건데요. 실종자 주변으로 콘크리트 더미 등 건물 잔해가 쌓여 있어 여전히 신원이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사고 후 처음으로 야간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철선과 콘크리트를 지우고 사고 현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확보되는 대로 본격적인 구조도 가능해 보이는데 생존 가능성을 대비해 매몰된 윗부분부터 들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건물 외벽에 연결된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은 시작이 됐습니까? 아직입니다. 해체 작업을 위해 필요한 크레인을 사고 현장까지 옮기고 설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젯밤부터 1200톤급 해체 크레인과 부품이 트레일러 14대에 분리된 상태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체 크레인이 설치될 자리의 집안이 튼튼한지 점검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체 크레인이 본격적으로 조립됩니다. 조립 과정은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 조립과 설치가 끝나면 건물에 연결된 타워 크레인의 상층부와 조종실을 해체할 계획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사라지면 구조와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KBS가 붕괴 사고 10분 전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외벽과 바닥이 무너지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실 사고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10여 분 전, 맨 꼭대기인 39층 콘크리트 타설 당시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바닥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거푸집이 뜯어지면서 콘크리트가 흘러나옵니다. 내 말 다. 얼마 뒤 순식간에 16개 층 외벽과 바닥이 내려앉습니다. 콘크리트는 항상 그 수평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함몰이 온다는 것들은 건물 구조 자체에 이제 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경찰은 붕괴 사고 직전의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한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작업 일지와 납품 계약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철 무리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측의 지시가 직접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감리자와 타워 크레인 기사 등 1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설 연휴 전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첫 TV 토론을 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민심을 파고들기 위한 정책도 속속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인천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남을 찾아서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거듭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500%까지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새로 만들고 층수 제한, 재건축 안전 진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의 차별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메타버스 지역 순회 일정을 재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장애인 제빵사를 만나 직업훈련 이야기를 나눕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된다면 4월에 있을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에게 부담이라는 이유와 함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정책 토론회에선 청와대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경남 선대위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내일까지 1박 2일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역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 국정 전반에 대해 두 후보의 1대1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결정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3자 토론을 요구했고 정의당도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 조치에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은 국가 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 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끌고 가 비난 소동을 벌이고 단독 제재까지 발동하며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 고가차도에서 트럭 2대와 오토바이 2대, 승용차 1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졌고 트럭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탑차가 중앙선에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들과 잇따라 추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탑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LNG 선박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불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EU의 불승인 결정이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무산시켰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13일 현대중공업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EU는 두 기업의 결합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EU의 결정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업 결합 심사 개시 후 약 3년을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최종 불발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과 EU 등 6개 나라의 승인을 인수 선결 조건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수 주체인 현대중공업은 EU의 발표 직후 불승인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 결합 승인과 상반된 EU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먼저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5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은 409명으로 또다시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다를 갱신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49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보다 42명 줄어든 659명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16,000여 명이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7%입니다. 타이완 동부 해역에서 지난 11일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해 조종사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전투기 잔해에서 가방과 펼쳐지지 않은 낙하산 등이 발견됐습니다. 수색대는 기름의 흔적이 발견된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실종된 조종사를 찾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전투기는 기관포 발사를 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滚了2次，但是都不是很完整的滚，然后看起来就有点奇怪。 실종된 조종사는 지금까지 320여 시간을 비행했는데 대부분 F-15 전투기를 조종했고 사고 기종인 F-16 비행은 6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타이완 공군은 현재 F-16 전투기와 관련된 모든 훈련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의 주력 기종인 F-16 전투기는 1992년 타이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F-16V는 F-16 전투기를 개량한 최신 모델로 지난해 11월 64대가 타이완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유수의 굴 산지인 미야기현에서 수출용 굴 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길이가 6cm로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는 굴에 비해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까지는 살아있어 신선한 상태에서 수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なんとかこのマーケットに日本で作った牡蠣をね導入し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ずっと思ってまして。 독특한 양식법 덕분인데요. 굴 유생을 줄에 매달아 바닷속에서 기르는 것과 달리 수출용 굴은 통발을 이용합니다. 통발에 굴 유생을 넣고 해수면 가까이에 매달아 놓으면 밀물일 때는 바닷물에 잠겨 플랑크톤 등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썰물일 때는 통발이 물 밖으로 나와 공기와 햇볕에 노출됩니다. 특히 썰물 때 굴 스스로가 최대한 껍데기를 닫아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굴의 크기는 작지만 생존 기간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일반 굴은 5일 정도면 굴 껍데기가 벌어져 폐사했지만 새 양식법으로 기른 굴은 한 달 정도 신선한 상태로 살아있었습니다. 쿵쿠는 뇌과학연구원인 코하야시가 오랫동안 키워온 반려견입니다. 코하야시는 추가 연구를 위해 멕시코에서 헝가리로 이주했는데 갑자기 스페인어만 들어온 쿵쿤이 헝가리 언어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헝가리 대학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에 익숙한 개 2마리와 헝가리어에 익숙한 개 16마리에게 두 언어를 차례로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MRI로 촬영했습니다. They do pay attention. They do pick up on these auditory irregularities that characterize a certain language. 개들은 익숙한 언어와 생경한 언어를 들었을 때 뇌 반응은 매우 달랐는데 나이 든 개가 더 명확히 언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ablas español? ¿Seguro? ¿Es mayor? 실험으로 확인된 것은 개들은 인간의 언어를 말할 줄은 모르지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리아 남부 리브노보의 산악 지역에는 소수민족인 포막족이 살고 있습니다. 무슬림인 이들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결혼 풍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부 화장법이 현대인의 눈에는 다소 생경합니다. 포막족 사람들은 이런 화장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신부를 애군으로부터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Като ме нарисуват, това си е традиция от миналото време и се запазва. Обаче, която булка желае да се нарисува така, не всички го правят.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신부가 가져온 지창금을 신랑 몸에 달아주고 이불, 양말 등의 신혼살림을 거리에 전시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40년 넘게 불가리아를 장악했던 공산주의 정권은 여러 차례 포막족의 이런 전통 혼례가 허례허식이라며 근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탄압에도 결혼식 문화는 명맥을 유지했고 포막족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는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을까요? KBS 취재진이 고용노동부의 올해 첫 현장 점검을 동행 취재해보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땅 파기가 한창인 서울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노동부에 가는데요. 부장님 계세요? 점검반에게 적발된 첫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모. 금속 절단기엔 반드시 있어야 할 덮개가 없습니다. 금속을 자르다 튈 경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버가 있어요, 원래. 아시죠? 쓰지 마시고 뭐 설치하시는 거 해주세요. 5층까지 지어진 또 다른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는 갑자기 들어선 점검반을 보더니 그제서야 안전모를 씁니다. 계단은 지어졌지만 안전 난간은 없습니다.
계단으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통로 끝에 열린 공간은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 난간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1m 이상 계단 측면에는 여기도 난간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입구엔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네. 그걸로 바꾸세요, 이거는. 곳곳에 설치한 임시전등엔 보호망이 없습니다. 역시 안전 위반입니다. 철물 자재들 옮기다가 감전 또는 이제 뭐 찔리거나 이런 부상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케이블 설치하게끔 돼요. 2시간 동안 공사 현장 2곳을 점검했는데 이처럼 곳곳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수락제에는 어떻게 보면 난간이나 개구부의 덮개만 설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가 점검한 사업장은 모두 2만 6천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60%가 넘는 1만 6천여 곳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을 적발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내리고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지난해 거친 세수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30조 원 가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정부는 1분기 중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씩 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신청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조 7천억 원. 올해 손실 보상으로 책정된 3조 2천억 원 중 5천억 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2월 달에 2, 3만 명 1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연장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명분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확정된 뒤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생긴 초과 세수를 올해 당장 활용하기 어려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빗나간 세수 추계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초과 세수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지원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세수 동향에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연속 조기 추경 편성이 가시화된 가운데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은 도로도 좁고 또 주차 공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층 주거지가 서울 전체 주거 지역의 40%가 넘는데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방치됐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곳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주택을 건설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북구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 좁은 골목 곳곳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도 힘들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기반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재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14년 전에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재개발로 시작을 했었어요. 조건이 안 맞았는데 거의 주차장 있는 집이 없어가지고 도로 부분에도 하다 보니까 주차 대란이고. 이렇게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주택이 추진됩니다. 인접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이 1,500제곱미터 이상 대지 면적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면 서울시는 공공 예산을 들여 지하주차장과 어린이집 등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 10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최대 4년 정도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아주택 사업 지역을 연계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최고 층수를 완화하고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최대 37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강북구 본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를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지정했습니다. 2,400여 호의 주택이 시범 사업을 통해 새로 공급됩니다. 90년대에 지어진 대부분의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국민소득 4,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들이거든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쾌적하고 매우 주거 환경이 좋은 그런 주거단지로 서울시는 해마다 20곳의 모아타운 사업지를 지정해 2026년까지 주택 3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추위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만 해도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영하 15도를 밑돌았고 그 밖에 한파주의보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5도 정도 낮았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중부지방도 영상으로 올라서 한파특보가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은 맑겠지만 내일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시작으로 일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 비나 눈 소식이 없는 지역은 대기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 이어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지역까지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건조특보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부는 탓에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될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도, 강릉이 6도, 대전이 4도, 부산이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방역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훈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죠? 네, 일단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줄긴 했고 중증 환자도 줄었지만 더 이상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 현행 거리두기를 3주, 설 연휴 이후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영업시간, 카페나 음식점의 영업시간은 9시까지로 되고요.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영업시간 제한을 좀 풀어줄 것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네. 영업시간은 9시까지로 일단 됐습니다. 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몇 군데 빠지게 되기로 했죠?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법원에서 지금 방역패스를 집행정지 인용 그 결과가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네. 집행정지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학원과 또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17개인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오미크론의 확산이 굉장히 빠른데 여기에 대한 대응 대책도 나왔나요? 일단 오미크론은 중증 환율은 매우 낮지만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서 1월 말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주간은 현행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확진자를 추적하고 검사를 하는 것들은 일단 하기로 했고요. 하루 확진자가 이제 7,000명 이상 되게 되면 오미크론을 좀 효율적으로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현장 연결해서 중대본 브리핑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방역조치 조정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께서 참석하십니다. 먼저 복지부 장관께서 방역조치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부총리께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복지부 장관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른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방역 상황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 위중증 환자, 의료체계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이번 달 내에 앞으로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하여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수십 배까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입원 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의 과부하가 나타납니다. 또한 2주 뒤에는 설 연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가 극대화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다가오는 위험 속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을 비롯한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자체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큰 방향성에서 대부분의 의견이 유사하였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전면화되는 시기이기에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보다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하여 앞으로 3주간 사적 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향후 3주간 오미크론은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역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각종 방역 규제를 차근차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러 의견 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는 방역패스 위반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에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전환에 따라 우리 방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의 점유율, 확진자 수를 고려해서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기 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행 급증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발생이 높은 국가의 직항편 중지 등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검사기관 등을 늘리겠습니다. 경증 환자는 지역 내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화 방지를 주요 목표로 두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PCR 검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검사는 동네 병의원의 역할 확대해 신속 항원 검사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자기기입 방식을 도입합니다. 접촉자 조사 범위는 고위험 대상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과 사회 경제 인력 유지를 고려하여 확진 후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백신과 먹는 치료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확보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과 같은 사회 필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 지속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분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오미크론의 확산이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섣부른 예상이고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이번 위기를 잘 관리해낸다면 일상 회복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규모 인구의 이동과 만남으로 인해 오미크론 확산이 폭증하고 고령층이 대거 감염되는 상황이 나타날까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하여 귀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하며 휴게소 내에 취식을 금지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설 연휴 2주간은 접촉 면회를 금지합니다. 성묘 봉안시설의 재래시를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의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설을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과 친지를 만나고 고향을 찾는 정겨운 모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이번이 이러한 마지막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방역관리에 전념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나 영상으로 가족 간의 정을 나누시고 서로 간에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이 위기도 분명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성인 미접종자들은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 중 53%를 차지합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예방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중증과 사망 방지에 있어서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본인과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중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만남과 약속,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미접종자분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접종자는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됩니다. 이번 오미크론의 우세종 전환 과정을 잘 극복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소 늘더라도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총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방금 발표해드린 대로 방역 강화 조치가 일부 조정된 형태로 앞으로 3주간 연장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 선제 제어를 위하여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방역 조치 연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더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고하며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 11월 12조 7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등 총 6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원 조치도 신속하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의 특단의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일상 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 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첫째, 방역 강화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아울러 병상 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식으로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즉, 지난번 320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근본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영업 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 2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만 근본 추경 편성 시에 1조 9천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조 1천억 원으로 추후에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혹 우세종이 될지도 모르는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을 확실하게 잡기 위하여 근본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면서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지원 조치도 강화하는 등 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607조 7천억 원의 본 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 4분기에 조기 집행해 나가고 아울러 방역에 대한 진행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황, 소상공인들의 지원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담게 될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더하여 예상보다 더 거친 초과 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당장 기여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 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약 14조 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그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수준 추가적인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하여 추경안을 다음 주에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에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계신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극복과 진정한 일상으로의 복귀일 것입니다. 근본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거쳐 금년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그리고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부총리님, 장관님, 차관님께서는 이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장례. 네, 정부 합동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이충원 기자, 브리핑 내용 정리해 주시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주간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렸고 영업시간 제한은 9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나왔는데요. 일단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위험군 중심으로 해서 빠르고 유연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대응 체계를 유지를 하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고위험군 중심으로 해서 중증화 예방에 치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도 고위험군, 그러니까 65세 이상 위주로 하게 되고요. 역학조사도 약을 먹을 수 있는 65세 이상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민간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 진단 검사를 해서 또 이런 오미크론 확진자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만약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일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또 먹는 치료제가 처방이 되죠?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 2시경에 도착을 해서 2만 1,000명분이었고요.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죠. 네. 오늘 새벽에 배분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위험군한테 투약이 될 예정이고요. 또 B형 감염이나 HIV 등 면역 저하자도 대상입니다. 약은 보건소를 통해서 배송이 되고 가족 등이 약국에 또 방문해서 약을 타갈 수도 있는데 오늘 처방이 되고 처음 투약이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인데 뉴욕을 보게 되면 12월에 확진자 규모가 20배 이상 증가했다가 최근에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정점을 지나서 확진자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영국은 연초에 정점을 찍었다가 급하게 줄고 있는데 이게 오미크론은 뒤집어진 V자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1월 말에 우세종이 되면 희망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안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잦아들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뭐 2달 정도 뒤가 되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가 하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정부도 오미크론 관리를 잘 하면 그러니까 2월, 3월까지 잘 하게 되면 차근차근 방역 규제를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그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뒤 2개월이면 그 파고가 지나갈 것이다. 이후 팬데믹이 엔데믹,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감염,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독감처럼 나오는 그런 유행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예측도 나왔습니다. 네, 엔데믹이 될 수 있길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